2교시도 보니까 법규 문제가 3번, 그죠? 3번, 4번, 5번, 3, 4, 5 땅땅땅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 뭐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반사항 조치, 이거 참 잘 안 보는 거예요. 지정대상도 마찬가지고. 이거 누가 외우고 있어요? 감리 업무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외우고 있냐고. 지정대상,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그죠? 얘는 거의 다 못 풀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거 이제 하나 딱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쓴 사람들 많을 거야. 이제 용접부 구조적 결함. 이거는 기계 쪽 아니면은 이것도 쓰기가 어려워요. 이 용어가 되게 생소해. 용어가.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고, 그죠? 많이 했으니까 아마 대부분 1번, 그죠? 3번, 6번을 손댔을 거야. 1번, 3번, 6번. 그 다음에 2, 4, 5 중에 뭘 써야 되나? 대부분이. 2번은, 이거 뭐 전혀 생뚱맞는, 이거. 비등 영역, 비등 곡선,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나 처음 봤어. 나 이거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거 비등 영역, 비등 곡선,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나는. 어쨌든. 이거는 100% 아마 거의 못 썼을 거야. 손은 안 대고. 그러면은 진짜 이 둘 중에 하나 손내야 되는데 대부분 요거란 말이죠. 요거는 뭐 쓸 엄두가 안 나니까. 그죠? 참 사람이 다 비슷해요. 이게 고르는 게.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다 이제 기출 문제인데, 예전에는 그 유입 변압기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은 앞에를 뺐어. 이 변압기가 유입인지 뭘든지 몰라. 답안을 쓸 때. 근데 이 답안 구성은 유입 변압기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유입 변압기가 화재가 더 잘 나니까, 몰드보다. 몰드는 물론 이제 터지긴 하지만, 폭발하지만, 그래도 화재가 막 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꽝! 하고 좀 지진 난 것처럼 터지건 말지. 그래서 보면 이제 화재 폭발 발생 과정, 귀납법이죠. 메커니즘 대책. 그러면 메커니즘을 알면 그거의 역이 대책이다. 그죠? 메커니즘의 역이 대책이다. 변압기 위험 요소. 내부 위험과 외부 위험으로 나눴어요. 변압기 내부는 뭐 이렇게 키워드로 여름역, 뭐 수트리, 진동 이렇게 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외부는 낙뢰나 외부 화재. 얘는 뭐예요? 다 5궤에 있는 유입 변압기에 대한 위험이죠. 그죠? 물론 실내 몰드 변압기 영향 있어요. 낙뢰 치면. 근데 외부 화재, 물론 전기실 바깥에서 화재가 나서 올 수도 있지만 이게 보면은 외부 화재라는 거는 유입 변압기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요 답안 구성은 유입 변압기를 중심으로 썼구나 라고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변압기 이제 메커니즘, 화재 메커니즘. 저는 항상 답안을 쓸 때 이런 걸 잘 써요. 블록 다이어그램. 왜냐면 이거 하나 딱 써놓잖아요. 그 밑에는 안 외워도 돼. 얘만 내가 알고 있으면, 봐보세요.
변압기 내부 절연열화 파괴로 삼상 단락. 삼상 단락을 알고 있어. 그럼 삼상 단락이 어떻게 돼요? 절연 파괴, 단락. 그걸 써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아크. 당연히 절연 파괴가 됐으니까 이제 아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크 발생해서 절연율가 분해된다. 그러니까 얘만 외우는 거예요. 공부할 때. 얘만 외워요, 얘만. 그 얘는 시험장 가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요것도 단락, 아크. 이거 아크 전류 같은 거잖아요. 없어도 돼, 얘는. 그 다음에 가스 분해, 압력 상승, 가스 분출. 그 단어만 딱딱딱딱 가져가는 거예요, 단어만.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외부로 이제 전이가 된 거죠. 전이가 된 거예요. 분무, 막 압력이 세니까 그 틈 사이로 막 이제 분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부, 풀화제. 변압기 상부로 전연유가 이제 자꾸 삐져나와서 상부에서 풀화제가 되고, 캐스케이드는 뭐냐면 이게 흐르는 거예요. 변압기에서 여기 이제 절연유가 일로 막 흐르는 거지. 흐름 화재.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이 변압기 절연유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서 화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잡아 놓으면 또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양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외우는 양을. 그러면 이제 메커니즘 알았으니까 이제 안전 대책을 보면, 저는 보통 대책을 쓸 때 이 패시브 액티브로 많이 쓰거든요. 패시브 액티브. 패시브는 약간 건축적인 요소죠. 액티브는 이제 우리 소방적인 요소.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딱 건축과 소방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답안을 쓰는 게. 그럼 패시브적인 거는 이제 변압기 외양 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압기가 2개 이상 설치가 돼 있다? 뭐 격벽 설치하는 거죠. 이건 다 실외예요, 실외.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옥외와 옥내. 벽이죠, 벽. 얘도 이격거리에 따라서 내화 시간을 120분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변압기 주변 누유 방지턱. 이거는 이제 변압기가 뭐 이렇게 여기가 있으면 이 건물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방지턱을 돌리는 거죠. 얘가 없다면, 얘가 없고 절연유가 여기에 이제 찰랑찰랑 차게끔. 얘는 뭐예요? 화재 면적을 줄여주는 거죠. 화재 면적. 그리고 집유조. 얘가 집유조예요. 절연유가 옆으로 새지 않고 이제 어느 탱크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한 거죠. 그게 뭐예요? 풀파이어 방지다. 우리 아까 메커니즘에서 최종적으로는 풀파이어예요. 풀파이어, 그죠? 메커니즘의 여기 대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풀파이어를 내가 안 생기게 하려면 이런 걸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액티브 대책. 물분무 수화 설비. 아까 미분무 1교시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미분무는 5교에다가 설치를 안 한다고 했죠. 뭐 물론 100%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 한다. 왜? 외부 환경 영향에 너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물방울이 큰 물분무를 하는 거죠. 효과는 이제 이렇게 있어요. 표면 냉각, 질식, 희석, 복사열, 차단. 근데 밑에 살수밀도 있죠. 노출면 1호 10리터 per minute 제곱미터 이상 뿌려준다. 요거는 우리가 공부해서 알잖아요. 기본적인. 물분무 설비를 설치해야. 근데 어떤 효과가 있는데? 라고 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답안에다가. 답안이 좀 뭔가 좀 다채로워지는 거죠. 답안이.
그 다음에 뭐 변압기 이상 감지해서 즉시 정지하고 정보를 송출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만약에 실내다. 몰드 변압기다. MCC 판넬에 몰드 변압기예요. 그러면 보통 그 자동 소화 장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근데 이게 폭발이기 때문에 이 폭발 압력을 감지를 해야 돼요. 화재 화열을 감지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처음에 폭발한 다음에 나중에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폭발 압력을 감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지기 자체를 압력을 감지하는 거를 안에다가 달고 자동 소화 장치를 달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근데 우리나라 특히 보면은 이게 보통 15년이잖아요, 내역 연수가. 근데 15년이 됐다고 가는 데가 있나요? 안 가요. 이게 뭔가 터져야 가라, 터져야. 새벽 3시인데. 뭐 업체에다 전화해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역 연수도 중요한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 게 더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려사항 같은 데다가 그런 내용 연수에 대한 걸 써줘도 괜찮아요. 예방이잖아요. 그건 예방. 패시브 액티브 이전에 예방이에요. 더 중요하죠, 예방이. 그런 게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다 사고가 터진 후에 우리가 대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문제가 이제 안전대책이에요. 안전대책. 안전대책을 예방대책, 그죠? 소방대책, 방화대책 이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답안 쓸 때. 패시브 액티브를 했지만 나는 이거 안 하겠다. 난 예방대책, 뭐 방화대책, 소방대책을 하겠다.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을 세팅을 할 때 나만의 어떤 그런 기준? 그 틀을 잡아놓으면 되게 수월해요, 쓸 때. 이게 뭐 고민하지 않아도 돼. 시험장에서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와야 돼. 펜이 가야 돼요. 기계적으로 써야 돼. 기계적으로. 팔은 이미 이렇게 쓰고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동시에 써야 돼. 그렇게 되려면 세팅을 해놔라. 답안을. 괜찮은 거예요. 예방, 소방, 방화, 패시브 액티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액체의 비등 영역을 구분하고 비등 곡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저도 이번에 이거 자료 찾아보면서 좀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저는 그 비등이 뭔지를 좀 먼저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이 비등과 증발, 이게 참 헷갈리거든요. 비등과 증발,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완전 달라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증발은 액체와 기체가 닿는 면적에서 발생해요. 증발은 액체와 기체가 닿는 면적에서 발생해요. 비등은 고체와 액체가 닿는 면적에서 발생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얘만 알면 이제 비등이 뭐고 증발이 뭔지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비등 나왔잖아요. 비등은 전열면, 고체죠. 그 물 끓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물이 이제 막 보글보글 끓을 거 아니에요. 얘 온도는 뭐 한 1000도 정도 되겠지만 가스레인지 1000도 이상 되겠죠. 파란불 끓 올라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틀자마자 이 고체 면이 막 100도 이상 되나요? 아니죠. 서서히 달궈진단 말이에요. 물의 비열 때문에 서서히 달궈져요. 그럼 얘가 딱 100도가 됐어요. 이 면이. 그러면 여기서 그 전에 물론 열 전달을 계속 하겠죠. 전도에 의해서. 얘가 100도고 얘도 100도가 된 거죠. 그 이상 되면 얘는 날아가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게, 이 델타 T 있잖아요. 그래프 보면은, 이게 하이픈이에요. 이렇게 5, 이렇게 30, 이렇게 120 이상. 온도차를 얘기해요, 온도차. 뭐의 온도차요? 이 전열면과 이 물의 온도차. 이 전열면과 물의 온도차. 그게 5도 이하다. 5도 이하다. 이렇게 비등곡선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103도예요, 103도. 막 달궈져가지고 103도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열 전달 되겠죠. 얘는 100도 뿐이 안 올라가니까. 열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 영역 보면은 자연대류 비등이라고 돼 있어요. 자연대류 비등. 자연대류 비등. 대류. 그러니까 여기서 대류에 의해서 열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위쪽으로 자꾸. 온도차가 얼마 안 났을 때. 근데 30도 이하. 이때는 뭐예요? 핵비등. 핵은 뭐냐면 뒤에 그림에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조그만 물방울들. 집에서 왜 물 끓여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한참 막 끓다 보면 막 따다다다다닥 이게 막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여기서 막 상승하면서 이게 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막 터지거나 아니면 올라가서 여기서 보글보글 막 끓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핵비등이에요. 핵비등. 핵비등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여기 약간 10도 정도. 그 다음에 30도. 이 영어를 우리는 좀 공학이 이제 대부분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 영어를 보면 버블 collapse in the liquid. 물 안에서 사라진다. 없어진다. 소멸된다. 뭐냐? 얘가 막 올라오다가 이 안에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역 끝까지 못 올라와. 온도차가 약 10도 정도 이하일 때는. 근데 30도 이상, 여기서 이상 넘어갔죠. bubble rise to the free surface. 이 자유표면까지 물방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rise. 상승한다. 그래서 영역이 이제 요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천이 영역이라고 해요. 천이.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고 온도차가 더 낮는데도 떨어져요. 영역이. 이제 C와 D점 사이라고 돼 있죠. 전열면과 온도차가 120도 이하다.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은 자세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막비등. 막비등은 120도 이상. 막은 뭐냐면 이 바닥에 기포가 이렇게 크게 된 거지. 기포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물이에요, 물. 기포가 이 전열면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전열면을. 그러면 여기서 일로 이제 이 면에서 열 전달할 때 여기가 이제 진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공. 전도에 의한 열 전달. 그러니까 여기서 쭉 내려온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유가 여기 전열면에서 이쪽으로 열 전달이 약해진 거예요. 온도차가 30도 이상 되면 120도 이하 요 사이는 온도차가 더 크지만 이제 천이 비등 영향이라 해가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열 전달이 안 된다. 그 내용이 어딨냐면 3번 먼저 볼게요. 2번에 3번. 2번에 3번. 천이 비등. 이제 이거는 그 영역을 설명한 거예요. 이제 부분 핵비등과 부분 막비등이 같이 공존한다. 천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3번에 보면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감소하고 증기막을 통해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감소하고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나타난다. 그래서 열 전달이 감소하는 영역이다. 그다음에 액체의 비등 곡선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 내용이. 아까 5도 이하 정도 됐을 때는 자연 대류 비등이라고 했죠. 기포 발생 없이. 기포가 없어요. 기포 발생 없이 자연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이다. 근데 이 온도차는 이 열량의 1.5, 그러니까 온도의 1.25승에 비례한다. 여기서 열 주는 게 온도차 1.25승배. 그 다음에 핵비등. 그림 있죠, 핵비등. 이제 막 기포가 발생한 거예요. 액체가, 이게 날아가면서 여기 물방울이 이제 일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그죠? 빈자리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열면에서 기포가 형성되어 떨어져 나가죠. 액체가 교반된다, 여기서 막. 액체가. 그래서 액체 교반에 의한 대류 열 전달 계수가 증가. 그래서 열 전달이 잘 일어난다. 핵비등은. 그래서 그래프가 쭉 상승하는 거죠. 천이는 했죠. 아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막비등, 이 구림이 막비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포가 이 전열면을 다 막고 있는 거죠. 기포가. 그랬을 때 전열면 전체에 연속된 막을 형성하는 비등 형태다. 얘는. 그리고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은 거의 없고 뭐예요? 복사. 전도나 복사. 특히 복사가 더 크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고민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한 원리를 물어본 건지. 이게 이 이론이 어디에 쓰이냐면 그 원자력 발전소 있죠? 원자로 열 엄청나잖아요. 계속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이 전열면과 이 물 사이의 어떤 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단발성 문제 같아요. 이게 또 다시 나올까,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3번. 초고층, 초지복 나왔어요, 초지복. 이 문제의 특징이 이 초지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건. 이 초지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 피해 경감, 재해 예방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큰 틀에서.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더 디테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얘는 이제 큰 아웃라인을 물어본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여기에 디테일한 걸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종합방정식 문제 나왔죠. 몇 해 전에 종합방정식 문제 나왔어요. 그건 디테일을 물어본 거예요. 사전 재난 영향성 평가. 이것도 디테일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뭐냐? 좀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그럼 또다시 디테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재난 예방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거죠. 피해 경감. 이거는 피해가 발생한 후에 최소화예요. 대책. 이거 법규 내용이에요, 법규.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 수립. 얘는 누가 하냐?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소방 기술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방 계획서 그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거 누가 해요? 소방 계획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요. 얘 누가 해요?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자꾸 기술사 시험이 나와요. 물론 이게 뭐 나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관리 주체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소방안전 관리자. 그 관리자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를 시군구청에다가 제출해요. 그 수립한 내용을.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다음 만약에 그 관계 지역 안에 특히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 많잖아요. 그 관계 지역 안에 여기 뭐 60층 이상, 뭐 10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똑같은 안에.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 이 두 관리 주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다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거기서 뭘 이제 고려를 해야 되냐? 이제 포함 내용 있죠, 요거. 포함 내용. 요건 그대로 포함 내용이에요. 뭐 피난, 테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소방시설, 전기가스,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다 외우지 말고 그 섹타를 딱 잡으세요. 섹타를. 그 다음에 뭘 고려해야 되느냐. 키워드로 사전 재난 영향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 사전 재난 영향성. 그 다음에 2번에 종합방재실 설치 운영을 하자. 이거를 어떻게, 설치 운영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재난 대응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 만약에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쪽 건물에서. 관계 지역 안에서 관리 주체가 다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건지. 상호 협조죠. 그런 거를 또 구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3가지만 적어놨지만 더 많아요. 재난, 피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건물이 높고 지하로 깊다면 그 피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우리 예전에 만약에 그 건물에서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 막 미아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들이 연락하잖아요. 긴급 연락망이라 해가지고 관리실에 연락해주고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건물에 위험 물질이 있어요. 위험 물질.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피해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초지법 안에 다 있어요. 법규 안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이 초지법 법규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한 거죠. 일단 여기서 내용을 좀 추려서 하세요. 이건 법규를 제가 좀 그대로 쓴 건데 한번 초지법도 전반적으로 좀 이제 이게 나왔으면은 저는 이제 피난 안전구역이 이제 또 나오지 않을까. 반대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게요, 이 용접부 구조상 결함 종류가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쓰려고. 저는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는 부식에 나올 줄 알았어요. 부식. 용접하고 부식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그럼 이게 또 부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식 문제 나올 때 이런 용접 결함이 생기면 여기서 부식이 잘 일어나니까. 근데 얘는 이제 비파괴 시험을 물어봤죠. 용접 결함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게 육안으로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용접부 구조상 결함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 그림에 딱 넣기가 좋더라고요. 딱 4개, 이렇게 5개. 그래서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고 또 여기서 크게 내가 좀 가져갈 만한 거 한 2-3개 정도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저는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 결함. 이게 결함만 물어보진 않겠죠. 부식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봐요. 밑에 내용은 읽어보세요. 이게 뭐 언더필, 뭐 용접이 여기가 덜 채워졌죠. 여기 딱 면이 맞춰가지고 또는 이렇게 동그랗게 용접이 돼야 되는데 이제 덜 채워진 거죠. 그 다음에 lack of fusion. 요 끝에가 용접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porosity, 기공. 이 용접 요 안에 기포가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lack of penetration. 그러니까 얘가 요 끝에까지, 모재 끝에까지 용융 금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오버랩. 여기 끝에서 멈춰야 되는데 넘어간 거지, 얘는. 모재 위로 넘어간 거죠, 용융 금속이. 그 다음에 언더컷. 얘는 이제 좀 빈 거죠. 이만큼 끝에가. 그 다음에 슬래그 인클루전. 슬래그가 그 먼지, 이물질. 이게 잘 보이나요? 이게 시꺼먼 거? 이제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크랙. 금이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간단하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들. 뭐 용입 부족이라든가 크랙이라든가 이물질, 기포 이런 거는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거 이걸 몰라도 그냥 내가 만드는 거죠. 시험장 가서 알면 좋고, 그죠? 그다음에 비파괴 시험 방법. 이제 개념이 뭐냐, 비파괴가. 재료에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에너지. 재료에 에너지를 가해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냐, 그걸 체크하는 거죠. 이거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저는 개념도 블록 다이어그램 참 많이 활용해요. 재료에 에너지를 투여. 그 다음에 다음 블록에는 뭐예요? 조직의 이상이나 결함 파악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성질의 변화. 에너지의 변화죠. 에너지 변화 체크. 그런 식으로 땅땅땅 3개만 딱 해도 이게 좀 외우기가 편하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죠. 더 많아요. 방사선 투과.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저는 항상 그 그림을 30초 안에 그릴 수 있게. 만약에 글이 복잡하다, 그럼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특징 이제 박스화 시킨 거죠. 박스. 외우기 편하게. 얘는 이제 방사선 투과해서 표면의 결함을. 단점이 뭐예요? 깊이 측정이 곤란하다. 표면은 검출하는데 깊이 측정은 못한다. 그리고 단점은 방사선을 이용한다. 이 내용은 다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얘도 이제 표면 검사죠. 근데 강자성체만 적용된다. 자기가 뭐냐면 그 자석 있잖아요, 자석. 전기를 가해가지고 자력을 주는 거예요. 이 철판 위에다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변화되는 그 크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부 결함 검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초음파. 초음파를 이제 넣었어요. 딱 줬어, 얘한테. 그 다음에 반사되는 파장의 크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단점이 뭐예요? 도포된 재료. 얘는 이제 표면에서 초음파를 줘야 되는데 여기가 뭔가 이제 뭐 페인트로 칠해져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측정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제가 간단하게 2개씩만 한 거예요. 내가 실제 답안을 쓸 때 시험장 가서 이렇게 쓰려고. 개념만 알면은 밑에 장단점은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침투 탐상. 여기 제가 탐상이라고 여기 해놨죠. 탐상. 탐상이 뭐냐. 주물의 표면, 내부 균열, 기공 등의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쓰는 검사법이다. 이게 참 우리 그 공부하면서 힘든 게 용어예요, 용어. 저는 처음 공부할 때 이 용어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이게 용어가 이게 내 몸으로 착 이게 오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암기가 안 돼요. 금방 또 잊어버려. 그래서 저는 개념이나 용어 같은 거 좀 자세하게 하는 게 좋다. 처음엔 어렵지만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더 수월해요. 얘 이제 여기다 이제 넣은 거죠. 얘를 침투제를 넣어가지고 닦은 다음에 현상제를 또 발라요. 현상제. 얘가 이제 쓱 스며서 올라오는 거죠. 현상제로. 그러면 색깔이 변했네. 여기 뭔가 이상이 있다. 판단하는 거죠. 단점은 표면이 거칠면 좀 불가능하다. 표면에다가 얘를 발라야 되는데 울퉁불퉁한 표면에다가 바르기 어렵잖아요. 깨끗이 닦기도 힘들고. 그런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힘내시자고요. 야, 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이것도 딱 보면은 되게 내용이 좀 어렵고 많아 보이는데 한번 잘라보자고요. 잘라서. 신, 계, 증. 신, 계, 증. 신, 계, 증. 신, 계, 증. 그럼 요 네 개는 묶을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얘는 신계, 신계, 신계. 세 개 묶을 수 있겠네. 근데 여기 두 개가 빠졌어요. 비상 방송 설비하고 조명, 비상 조명 등. 똑같아요. 비상 방송 설비랑 비상 조명 등. 그러니까 5가지죠. 신계는 5가지. 신계 증은 4개. 신계는 5개. 그 다음에 활동 설비. 요 2개는 신계. 밑에 4개는 신계 증. 그러니까 이게 재용구역이 증설됐는지 전용 회로가 증설됐는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증설이 됐냐 안 됐냐. 방수구역이 증설됐다. 뭐 방어구역이 증설됐다. 이거보다는 증설됐냐 안 됐냐. 일단 그거부터 접근하자고요. 그러면 신계증이 4개, 밑에 4개. 신계가 아까 5개라고 했죠? 5개, 여기 2개, 7개. 그러면 8개죠. 8개, 7개. 딱 구분하면 오히려 좀 쉽잖아요. 그죠? 접근하기가. 그냥 표만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외워? 이런단 말이야. 근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감리 업무. 감리 업무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필수죠, 필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법에 나온 내용을 밑에 이제 또 있는데 적합과 적법은 뭐냐? 개념이. 적합과 적법. 적법은 법에 맞냐 틀리냐. 적합은 좀 더 뭔가 성능 위주 같은 개념이죠. 적합해? 안 적합해? 감리 업무는 어디예요? 앞에 계획도 넣었어요. 자, 건물을 우리 지을 때 기획, 계획,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LCC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 감리는 어디냐?
감리 업무는. 감리 업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 이거 해야 돼. 근데 그게 그 중에 어디냐 이거지. 요 사이다. 설계는 안 해요. 감리가 설계는 안 하지만 설계한 걸 검토하죠. 설계한 걸 검토해요. 현장에서. 설계 도서, 설계 변경사항, 시공상세 도면, 그죠? 소방용품,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근데 설치계획표, 이죠. 설치계획. 계획. 근데 계획은 건물 이런 계획이 아니라 주변 건물과 관계. 네?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지을 건데 옆 건물이 있어요. 너무 바짝 붙었어. 그러면 이거 사선 또 잘라가지고 태양 그 뭐라 그러죠?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제 여기가 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해가 들어오게끔 해줘야 돼. 일정 부분. 그러면 보통 이렇게 건물을 지는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계획이에요, 계획. 몇 층까지 그 주변 환경에 어떻게 지을 거냐. 그 다음에 관공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 다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겠죠. 이제 나왔어. 기획, 야, 몇 층으로 하고, 연면적 어떻게 하고, 대지 면적 어떻게 하자. 그럼 그 안에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는 그 설계를 검토하고 시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쓰세요. 써가지고 감리는 설계 검토하고 시공 검측을 한다. 간단하게 써도 돼요. 요거 써주고. 그럼 과연 채점자가 봤을 때 물론 이렇게 이제 써도 점수 잘 주겠죠. 근데 이렇게 쓴다고 점수 안 줄까요? 내가 채점자예요. 이렇게 쓴다고 점수 안 주냐 이거지. 저는 그래도 비슷하게 줄 것 같거든요. 감리 업무. 밑에 이제 성능 시험. 이제 배관, 헤드 다 걸려 있고, 그다음에 전기 다 결선돼 있고, 이제 마지막에 완공 검사 전에 테스트를 하죠. 펌프의 압력, 전격, 체절 압력, 과부하 운전 막 다 체크하고, 그죠? 경종이 잘 울리는지, 직상발화 잘 되는지, 시각 경보기는 잘 반짝반짝 하는지, 연동되는지, 동기화 되는지, 이제 그런 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요게 이제 딱 법규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 감리업자, 공사업자, 관계인. 세 가지로 나눴는데, 감리업자와 감리원, 감리자와 감리원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일단. 이 책에 감리자도 나오고 감리원도 나와요. 근데 이게 대부분 잘 모르면 혼용해서 써요. 근데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감리자는 회사, 감리원은 사람. 그래서 업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업자. 업자는 사장이 아니에요. 그 회사예요, 회사. 원이 사람이에요, 원. 알았죠? 그거 구분해서 이 법을 접근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 감리 업자인데 이게 사람인지 회사인지 모르면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리할 때 소방시설 공사할 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정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시공사에. 근데 공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어. 감리가 이렇게 해야 돼. 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아씨 몰라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위반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행정안전부령으로 이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요. 감리는. 그러니까 위반사항의 조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업자는 요구를 받았을 때, 보안 요구를 받았을 때 따라야 한다. 안 따르면 신고하는 거죠, 이렇게. 관계인은 여기서 읽어보니까 발주자예요, 발주자. 그러니까 이거죠. 감리업자, 공사업자, 발주자, 발주회사. 그래서 공사업자가 이제 요구를 받았을 때 이행하지 않아서 감리업자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건물의 공사가 제대로 그 공정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에 될까요? 만약에 소방서 야 공사 중지해 한 달 정지 먹었어요. 그러면 건축주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내용을 몰라도 그 흐름을 안다면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요거는 요 내용은 아닌데 그 감리원 배치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에. 옛날에는 그 소방 필증이 나온 다음에 준공 신청을 했어요. 완공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완공 신청을 건축에서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접수증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소방감리자가 가지고 소방서에 이제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완공 필증을 줘요. 그러면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그 배치 기간, 그러니까 감리가 보통 필증이 나오면 그 다음에 건축에 이제 접수하잖아요. 필증이 나오면 감리는 빠져. 소방 감리는. 그럼 그 며칠 상간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감리 배치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보통 뭐 15일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거의 막바지 오면은 뭐 인테리어 공사도 들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인테리어 공사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감리가. 인테리어 공사할 때, 상가 같은 거 공사할 때 헤드 다 이격거리 맞춰가지고 했는데 이거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거 법을 알까요? 모르고 막 설치해요. 막 헤드 빼기도 하고. 그런 거 봐달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한들 그 지나고 준공 난 다음에는 어차피 빠이빠이인데 그것까지 볼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좀 감리 배치 기간을 거의 완공 시점까지 이제 늘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이제 새 장비. 이 문제는 다 손을 댔단 말이죠. 네? 손을 댔을 거예요. 혹시 거기 프리의 그 수치랑 맞나요? 프리의 수치랑 맞으면 좋겠네요. 이제 문제에서 수평력과 새 장비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수평력. FPW는 뭐고? 새 장비. 람다는 뭐냐? 수평력은 CP 곱하기 이제 WP죠. 수평력은. WP는 가동중량, 지진계수. 이게 바뀌었죠, 이게 지진계수가.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다 0.5였는데 바뀌었어요. 그 지역의 지진 계수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해라. 그러면 봐보세요. 거의 맥시멈이 0.5죠. 그럼 우리는 그동안 0.5를 적용한 거예요. 시방 위주가. 얘는
0.35에서 0.51까지 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설계를 하라라는 개념인 거죠. 이게 이제 성능 위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이. 그 다음에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비구조 요소. 그 구조 요소와 비구조 요소 개념이 다르잖아요. 구조 요소는 말 그대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하중 지지력 이런 걸 유지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벽, 내력벽, 뭐 기둥, 보, 그죠? 지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 요소면 비구조 요소는 뭐냐? 혼자서는 서 있을 수 없는 이런 거죠. 이런 거 비구조 요소, 이런 벽. 얘 옆에 이 벽이 없으면 혼자 서 있을 수 있나요? 못 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벽은 다 서 있을 수 있잖아요. 벽. 그러니까 구조 요소와 비구조 요소의 차이는 그거다. 그러면 비구조 요소 수평 설계 지진력 변이에 따르는 경우 그 값에 0.7을 곱한다. 그러니까 이 비구조 요소일 경우는 0.7을 곱해서 좀 낮춘다는 거죠. 좀 낮춰준다. 구조 요소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세장비. 기둥이 변곡되는 값의 정도. 기둥이 변곡되는 값의 정도. 여기는 뭐 기둥 하나만 했는데 어쨌든 기둥과 뭐 여러 가지 이게 기둥, 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버팀대는 뭐 이게 대각선으로 설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 기둥으로 본 거예요. 뭐 세로로 서 있든 옆으로 누워 있든 다 기둥으로 본 거죠. 배관을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될 거잖아요. 버팀대가. 그러면 얘가 횡방향 지진력이 딱 발생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수축될 거 아니에요. 수축. 이게 수축되면서 이렇게 휘어요. 휘어. 이거 모멘트라고 그래요. 모멘트. 이게 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끝에 이게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이. 고정점이 고정되어 있고 얘가 땅 치면 이게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해요. 끝에 양 끝에서 이게 딱 위로 꺾여요. 그래서 얘가 밑으로 휘어요. 그리고 종방향 같은 경우, 종방향 뭐 평면도라 이렇게 했는데 지진이 이쪽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얘한테도 똑같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종방향, 행방향. 얘 두 개 합치면 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곡되는 값의 정도가 뭐냐? 이 변곡이 이거예요, 변곡. 이 모멘트에 의해서 변곡된, 얘가 만약에 길다. 더 잘 휘겠죠. 이게 버팀대가 더 길다. 짧으면 잘 안 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장비를 300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세장비가 길면 길수록 버팀대는 길어져요. 여기 세장비 클수록 좌굴 현상. 좌굴 현상은 이게 꺾여서 고정되는 거예요.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했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항복점. 여기가 이 탄성력이란 말이에요. 탄성계수. 여기가 변형률. 여기가 응력. 이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탄성력은 좋아요. 스프링처럼. 이게 한번 땅 휘었다가 탁 온단 말이에요. 제자리로. 근데 탄성력이 낮은 것들은 꺾이면 다시 안 와요. 그걸 좌굴이라고 그래요. 좌굴. 근데 그 응력 값이 이걸 넘어갔다. 만약에 이만큼 힘이 작용했다. 그러면 탄성력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얘가 딱 꺾인 채로 그대로 있어. 그러면 배관이 일로 딱 끌려가겠죠. 그래서 좌굴 현상이 발생한다. 세장비가 크면.
그다음에 버팀대에 압축과 인장 응력이 작용한다. 아까 이렇게 작용한다고 했죠. 얘는 압축이에요, 압축. 그럼 반대는 인장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력이 발생하면 압축력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압축력, 인장력, 단면 2차 모멘트 다 한꺼번에 와요. 그 힘이 연달아서 따다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최소 회전 반경 R은 이제 A분의 I, 루트 A분의 I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하나만 했는데 이게 IX냐 IY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는 뭘로 줬어요? 그냥 A분의 I로 줬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우리는 A와 I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최소 회전 반경을 알죠. 그러면 최소 회전 반경을 이제 분모에다 넣고 세장비를 구할 수가 있죠. 세장비는 300이라고 했으니까 버팀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이게 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그냥 원형 봉이냐 이런 이중형 공간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값이 다르잖아요. 근데 소방에서는 나올 게 예뿐이 없다. 왜? 버팀대를 25A짜리 스케줄 배관을 쓰거든요. 어디나. 그래서 자, 다 외우지 말고 이수식만 외우세요 했던 기억이 나요. 이수식만 외우시라고. 요거 계산하는 것만. 그래서 I를 보면 이거는 그냥 좀 외우세요. 이걸 유도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우면 돼. 그 다음에 A. 이거 단면적이죠? 이거 단면적. 그러면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바깥에 외경에 대한 면적 빼기. 이 안쪽 배관 외경을 빼주면 요 단면이 나오겠죠. 요 단면. 요 면적. I는 64파이 곱하기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이다. 그러면 R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각각 계산했죠. 각각. 그럼 이 수식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A가 4분의 파이 (64분의 파이) D2의 4승 D1의 4승 이렇게 되죠? 약분 하면 16분의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요? 가운데 어떻게 돼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마 대부분 이거 다 마이너스 했을 거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만약에 이렇게 계산한다면 이 식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계산해서 넣어도 되고 이거를 그냥 넣어서 이 식에다 넣어도 돼요. 이 식. 그러면 R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이 나왔다 이렇게. 세장비 L 길이는 뭐예요? 람다 곱하기 R이죠. 그걸 이제 센치로 물어봤으니까 센치로 바꿔준 거예요.